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편혜영 작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홀 다뤘잖아요. 이번에는 박평 모시고 죽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책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댓글 하나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네, 접속님, YG의 추천책 노인의 전쟁, 유령, 여단, 마지막 행성, 조이 이야기까지 며칠 만에 다이렉트로 쭉 읽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읽으셨지? 재밌어요. 됐다 두꺼운데 이 책들은. 엔더의 게임, 엔더의 그림자 이후 최고로 재미있는 우주 소설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세이건 다이어리는 영어 책밖에 없던데 그것도 사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야, 이렇게 재미진 책을 이제야 읽었다니. 뭐 나름 한 권 한 권 언제 나오나 기다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네. JYP가 SF를 좋아하지 않아서 흥미가 안 생길 텐데 SF에 조금만 관심 있는 독자라면은 이 존 스칼지의 노인의 전쟁만 딱 읽기 시작하면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유령여단, 마지막 행성, 조이 이야기 등등까지 진짜 단숨에 쭉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이 세이건 다이어리는 그 칼 세이건 그 세이건인가요? 노노노 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아, 그래요? 네. 노노노. 네네. 연장선상이고요. 네. 아유, 그 제가 혜니한테 이 접속님 댓글 좀 신경 써가지고 소개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존 스칼즈라는 저자의 신상에 지금 몇 가지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박평도 왔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일단은 이 노인의 전쟁으로 시작되는 이 세계관의 책들은 일단 완결을 지었어요. 존 스칼즈가 이 노인의 전쟁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소설의 시리즈는 이제 끝났고요. 최근에 상호 우존 성단이라고 하는 상호 의존, 상호 우존, 서로 우존하는 성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세계관의 첫 편인 무너지는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2017년에 펴냈고, 그리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4월에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읽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예요? 무너지는 제국. 무너지는 제국.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만든 다음에 그 새로운 세계관의 첫 소설의 시리즈를 이제 펴낸 거죠. 존 스칼즈가.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더 컬랩싱 임파이어고 우리 번역어로 이제 무너지는 제국으로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아직 후편은 영어판으로도 올해 나올 예정이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올해 나올 이야기인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책을 첫 책으로 해서 이 무너지는 제국을 첫 책으로 해서 앞으로 그 영 어덜트 소설 등등을 포함해서 13편을 내기로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한 거예요. 13편? 13편. 와. 13편을 내기로 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냐면 350만 달러. 선인세로? 선인세로. 13편 합쳐서? 13편 합쳐서. 한 편당 한 30만 불 340만 달러. 그러니까 20몇만 불. 네, 편당 거의 그냥 평균 한 3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3억 원에 이제 그 10년 동안 계약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 책의 무너지는 제국의 첫 그 앞부분에 나를 믿어준 토르에게 감사하며 그 토르가 이 출판사 토르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10년간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써놨더라고요. 그 JYP가 노인의 전쟁을 샀습니다. 아, 샀어요? 네,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다음에 사긴 샀어요. 그리고 노인의 전쟁은 또 작년에 넷플릭스랑 영화 판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영화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존 스칼지가 노인의 전쟁을 정식 등단해가지고 낸 게 아니에요. 자기 블로그에다가 연재를 한 거예요. 블로그에 연재를 했는데 그게 존 스칼지라는 이상한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재밌는 SF 활극을 블로그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라는 입소문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 340만 달러짜리 선인세를 받는 초특급 작가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한 스토리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러니까 신화적이네요. 네, 소개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런데 노인의 전쟁 그 연작을 읽고 또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그 무너지는 제국을 읽으면은 야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계를 하나 창조해가지고 그 세계를 막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하는데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 관한 얘기를 다 쓴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고 참 궁금하긴 한데 그리고 이 노인의 전쟁은 이 접성님은 아시겠지만 약간 SF 활극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에 좀 더 방점을 찍은 소설이라면 점점 갈수록 SF 활극이 아니라 SF 정치물이 돼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암투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무너지는 제국이라고 하는 최근에 낸 책은 아주 그냥 무슨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할리우드 미국 드라마 중에서 왕좌의 게임 시리즈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왕좌의 게임의 우주 SF판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네. 존 스칼지 돈 많이 벌겠군요. 네, 그 존 스칼지 SF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으니까. 아니 JYP도 노인의 전쟁은 샀어요. 네. 사서 이거 언제 읽으려고 그랬냐면 이제 이 책걸상 프로그램 막 내리면 이제 바로 읽으려고 지금 책꽂이에 꽂아뒀는데 막이 안 내려. 계속 하게 돼가지고 지금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네, 읽어야 할 책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존 스칼지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애형 특집 오늘은 죽은 자로 하여금이라는 새로운 장편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지금 보니까 박평은 뭔가 이렇게 파란색 펜으로 뭘 잔뜩 노트에 써왔습니다. 네네. 정말 성실하게 방송 점점 준비를. 기억력이 감퇴하여서 네. 써왔죠. 네. 지금 여기 3명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다 기억해서 오는 YG와 독서 노트까지 저렇게 노트를 써서 막 메모해가지고 온 박평과 그냥 맨머리로 와 있는 JYP 이렇게 3명이 방송하고 있군요. 기억도 못하면서 메모도 안 해오는 게으른 JYP. 네. 항상 막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편애영 작가에 대해서는 뭐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신간이죠? 이 책은 신간이고요. 나온 지 정말 뭐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어요. 4월 말에 네네. 나왔어요. 죽은 자로 하여금. 네, 4월 말. 홀 다음에 나온 작품인가요? 네, 맞아요. 홀 다음에 나온 장편 소설입니다. 느낌이 정말 달라요. 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테스크하고 뭔가 약간 긴장감이 돌고 좀 이런 계열인데 죽은 자로 하여금은 뭐 그냥 평범한 설정이고 문장도 뭐 특별히 그로테스크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홀 같은 경우가 이제 편애영 작가의 색깔이 조금 이제 성숙한 방식으로 잘 드러났다.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죽은 자로 하여금은 뭐 꼭 편애영 작가의 색깔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순문학 뭐 이렇게 웰메이드 순문학 소설의 느낌이 좀 더 강렬하게 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전 설명 없이 그냥 원고만 주면 누가 썼게 그랬을 때 편애영이라고 못 떠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있겠죠. 있어요. 요즘에 한국 작가들 사이에서 사회 문제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저는 편애영 작가도 그런 트렌드를 조금 의식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써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홀이 워낙에 강렬하고 또 몰입감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하여금은 저는 많은 분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편애영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이 홀보다는 조금 저는 처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뭐 편애영스럽지 않다, 뭐 편애영스럽다를 떠나서 그냥 홀에 비하면 좀
지루했다 그럴까요? 네. 약간 좀 재미가 덜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읽을만한 책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뭐 조금 이제 진행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이제 가장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그 내부 고발자의 네. 이야기인데 항상 내부 고발자라는 인물 자체는 굉장히 소설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 뭐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래서 이것이 소설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늘 하고 있었고, 근데 이 편혜영 작가가 쓴 내부 고발자 이야기 죽은 자로 하여금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다는 점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를 다루면서 그런 점에서 되게 세련된 방식으로 한 인물과 그의 어떤 선택과 선택 이후의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다룬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입부는 괜찮았어요. 도입부라던가 설정은 괜찮았어요. 설정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인시라고 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독특한데 2인이 그 어진 마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마을 리자에다가 어질 인자를 써서 근데 이 시 자체는 전혀 어짐과는 상관이 없는 도시예요. 어디가 떠올랐어요? 읽으면서. 마산 아닐까? 저 거제 있죠. 저도 거제 정도 느낌으로 근데 봤는데. 저도 거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다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작품 안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렇죠. 곳이라고 서울과 알고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거제 하니까 애청자분들이 다 떠오르시겠지만은 원래 큰 조선소가 있었던 도시인데 그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 도시 전체가 공동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저희 지방도시 살생부 같은 것을 떠오르면 될 텐데 저희가 책걸상에서 소개했던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도시 어디서나 보였던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이 해체되어 가지고 루마니아로 팔려간다라는 뉴스 나오는데 그 뉴스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 마산의 크레인이 루마니아로 팔려간다라는 기사가 2016년에 굉장히 화제가 막 되었었는데 편혜영 작가가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취재를 해서 소설에 녹여낸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이인시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특이하게도 의료법인가 한 2, 3년 전에 종합병원으로 이제 승격된 한 병원이 이 소설의 무대고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아니라 행정 직원들이 또 무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독특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병원의 행정 직원들 사이에서 이건 JYP한테 제가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행정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게 많이 있죠.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생길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병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많은 물품을 구매해야 되고요. 거래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다가 이제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뭐 여러 가지로 장부를 좀 조작한다거나 뭐 부풀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무장병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좀 병원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좀 큰 돈 한번 땡겨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병원들 불법입니다. 이제 그런 병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법인은 원래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법인 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 병원장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데요. 병원을 소유하는 어떤 재단법인, 의료법인 이런 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면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사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게 좀 딴 동네로 가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의료기관은 의사만 만들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술을 배우면서 사람이 좀 착해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의사 중에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을 약간 선하고 뭔가 이렇게 수양하게 만드는 측면이 좀 있어서 조금 나쁜 사람들도 좀 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선의의 진료를 하고 뭐 하도록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돈만 가지고 환자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은 따뜻한 마음은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못 열도록 하는 게 이제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의사 개인이 막 그 서울 아산병원 같이 막 몇천 병상짜리 병원을 짓겠다고 은행 가서 한 1조만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어서 그럼 큰 병원들은 법인은 만들 수 있다. 개인 사람은 못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법인, 뭐 재단 법인, 사단 법인 또 특수하게 이제 의료법인 뭐 이런 것들은 그 개인이 아니라 법인격이 주체가 되어서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도 아닌 그냥 개인 어떤 사람이 의사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차리는 거를 말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원장은 의사만 해야 되니까 따로 어디서 있겠죠. 원장을 데려오는 거군요. 그게 이제 바지사장. 바지 원장. 그래서 실제로 원장은 월급만 받아가고 그 병원에서 생긴 많은 부당한 수익들은 이제 실투자자, 실소유주가 가져가는 이런 거를 이제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병원에서 그러면 사무장이라는 직책은 그건 그냥 월급쟁이, 행정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무장은 행정 직원인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말이 왜 생겼냐면 보통 이제 사무장으로 병원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 병원이 굴러가는 메커니즘을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한 10년 병원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이면은 내가 조금 어디서 돈 좀 끌어다가 우리 삼촌이 돈 좀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괜찮겠는데 싶어가지고는 이제 차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무장 같은 경험을 쌓으면서 병원이 굴러가는 방식을 좀 알게 된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바지 원장을 데려다가 만든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장 자체는 그냥 흔히 말하는 행정 직원 중에 좀 간부를 이르는 평범한 용어이고요. 그 뒤에 이제 병원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불법적인 의료기관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다 알고 쓰셨어요. 이 흐름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취재를 열심히 아주 성실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JYP 전문가 뿜뿜을 좀 하게끔 내버려둔 게 이 이인시의 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종합병원이 딱 이런 사무장 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술을 위해서 좀 하는 그런 병원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환자들을 어떻게 유치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는가가 가장 우선시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병원에 충실한. 그렇죠. 돈만 아는 병원. 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인공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일하던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그 병원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뭐 경력직 채용. 네, 경력직 신입사원인 거죠. 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좀 사람들마다 평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한 명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석이라고 하는 직원은 일도 잘하고 인간적인 것 같고 오지랖도 넓어서 자기처럼 좀 어리벙벙한 후배들이나 동료들의 일까지도 같이 도와주고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마치 이 병원의 원장이나 사무장은 따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석의 원장 혹은 터줏대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도 있는 거죠. 그 교통사고, 그 음주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뭐 온몸에다가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거의 3년 어떤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식물인간은 아니고 그냥 중환자실에 있거나 아니면 장애가 남아서 뭐 요양병원 같은데 장기간 입원해 있는 상태. 의식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냥 중환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식물인간은 조금 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상황으로 병원에 누워 있고 그 병원비를 또 계속 감당을 해야 되고
본인은 이인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아이와 그리고 아이를 간호하는 와이프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있는 그런 또 개인의 아픔까지 가지고 있는 좀 뭔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회사의 선배인 거죠. 병원의 선배. 그런데 그 병원 선배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주인공이 알아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되게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주인공 이름이 무주죠. 네. 무주인데 이 무주가 왜 이 이인시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냐면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어떤 상사의 이제 뭐 좀 부정한 것들을 이제 눈 감고 그냥 방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적발이 다 되면서 이렇게 몸통 꼬리 자르기 꼬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좀 해고를 당하고 이제 여기로 어떻게 보면 좌천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직을 하게 다니던 되는데 병원에서는 해고를 당하고 해고를 당하지만 네. 이 개인이 특별히 무주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꼬리 잘려진 꼬리니까 그 윗사람들이 또 알아서 추천을 해준 자리를 거죠. 만들어 준 거죠. 네. 다른 병원에. 간 다른 거예요. 병원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게 그런 얘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이인시에서 이 무주에게 하나의 이제 롤을 주는 거죠. 근데 혁신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이제 종합대학병원에서 왔으니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시하는 뭐 역할이겠죠. 명목상 혁신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주는 자신에게 그런 전적이 있었고 이제 아내에게도 좀 미안하고 뭔가 이런 걸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스스로 느끼는 치부들을 좀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배의 일탈 혹은 어떤 부정한 것들을 보고 이제 그냥 넘기지 않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설 속 무주의 아내가 박평 같은 꽤 유능한 서울의 출판사의 편집자로 나오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이인시로 자천이 되는 바람에 그 서울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인시 거기에다가 조선소가 있었는데 그 조선소가 문을 닫은 다음에 이인시는 얼마나 을씨년스럽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아내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굉장히 우울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그 아내의 우울을 좀 극복하게 해주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이 둘은 계속 아이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 임신 소식도 이 무주라고 하는 주인공이 내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좀 옳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배였고 자기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줬고 또 그 서울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는 공익과 대의를 위해서 고발을 할 거야. 근데 고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소심해요. 익명으로 댓글을 올려요. 예,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립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게시물이 갑자기 지워지고 그리고 이석이 원장 혹은 사무장과 막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걸로 이제 이 소설의 도입부가 끝나는 거예요. 네. 아주 기본적인 설정 중에서 이제 여기까지 전개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소설의 앞부분에 이제 그 몇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독자의 기대를 벗어나는 거죠. 기대를 벗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기대대로 가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YG는 어떤 기대를 했길래 기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이석이 그만두게 될지를 몰랐어요. 너무 생각보다 빨리 그만뒀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석과 통상적으로 내부 고발을 한다 그래서 조직이 뭐 바로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고발자를 옥죄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편혜영 작가나 편혜영 작가의 전작인 호를 읽었던 독자로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그로테스크한 병원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뭔가 힘을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긴장 관계가 이 소설을 끌어가는 중요한 모티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전혀 예상 밖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나오는 설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약품이 주사제가 약간 잘못 오염, 뭐 훼손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의료 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할 뻔하죠. 뭐 아주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제 환자들이 여러 명 막 죽을 뻔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 부분도 약간 이제 긴장감을 주면서 이거는 누가 저질렀을까, 일부러 한 건가, 사고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막 중요하게 또 다뤄지지는 않더라고요. 끝까지 가면서 스토리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막 스펙타클하거나 막 치밀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홀과 비교했을 때 이 소설에 약간 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등장인물도 같아요. 훨씬 많고 그 등장인물들이 다 멀쩡하게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권력 관계도 네. 있고 누워만 있는 주인공이었잖아요, 홀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는 전반적으로 조금 그렇게까지 막 다양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홀이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한 홀이 진짜 대단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주인공이 누워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주인공 홀에서 주인공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육체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로 하여금 같은 경우에 무주는 육체 속에 갇혀 있지 않죠. 근데 지금 그리고 내부 고발도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그 행동을 하지 못해요. 굉장히 무기력하죠. 네, 무기력하고 그럼 이 친구가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근데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끔 상황들이 놓여지는데 그때마다 뭔가에 이렇게 밀려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보면 윤리위에 속해서 그 선배를 고발한 것도 어떤 개인으로서의 내부 고발이라기보다는 사실 조직 안에서 그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완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이 책의 주인공 무주는 가족 혹은 조직, 어떤 우리 사회 뭐 이런 밥벌이의 그 어려움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시민이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자기가 뭘 열심히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자니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내 앞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난 집안도 챙겨야 되고 뭐 수많은 하여튼 고민들이 있는 이런 주인공이니까 그 이제 이 홀처럼 죽은 자로 하여금도 약간 줄치고 싶은 대목들이 몇 대목씩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 무주의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주는 완벽하게 좌우대칭이 맞는 세계, 균형이 잡힌 세계란 없다고 생각해왔다. 모든 것은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라고. 그런 점에서 세계는 애초 구나 정육면체처럼 정확하고 완벽한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트램펄린 같은 것이었다. 똑바로 서면 균형을 잃는 곳, 균형을 유지하려면 비틀거리거나 한쪽 발을 구부리고 팔을 뻗어야 하는 곳, 뒤뚱거려야만 가까스로 설 수 있는 곳 말이다. 그런 세계야말로 균형을 잃은 태도를 오히려 균형 잡힌 태도로 여겼다. 이제 무주가 딱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게 무주의 세계관일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가질 수밖에 없는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이 비틀거리는 게 맞기 때문에 본인은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내부 고발은 그 두 가지가 이제 절묘하게 또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뭔가 조직에서도 희생양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또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마침 이제 새로 세상을 볼 아이에게도 뭔가 멋진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자기만의 사정까지 다 맞물려 가지고 결행을 하게 되는데 그 결행의 결과가 시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공포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만들어낸 윤리혁신위원회라는 작은 혹은 큰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공포성.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한 개인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냥 무리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거의 오롯하게 그 개인이 짊어져야 되는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안에서 무주가 어떤 대우를 받나, 그러니까 동료들로부터 그 행동에 대한 책임 혹은 뭐 도덕적 어떤 미안함이라든지 윤리적 자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작품 안에서 어쩌면 작가는 이런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성도 조금 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책을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이제 본문이 226쪽에서 끝나는데요. 저는 JYP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크게 놀라면서 막 정말 깜놀했던 페이지가 227쪽입니다. 226쪽에서 소설이 끝나는데 227쪽에 가면요. 이렇게 작은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찰스 그레버 지음 김하영 옮김 골든타임 2014를 참고했습니다. 골든타임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우리 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 정말요? 네. 그리고 그 남자 좋은 간호사라는 책은 더 굿 널스 좋은 간호사라는 미국 책을 번역한 건데요. 이 책이 실화고요. 논픽션인데 남자 간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쇄살인범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중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약물 투입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확인된 게 본인이 자백한 게 40명 16년간 9개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사건도 기억나요. 계속해서 환자들을 죽여서 40명을 자기가 죽였다고 인정을 했고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무 기록 같은 걸 보면서 추정컨대 이 사람은 한 수백 명도 죽였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 판단이 되어서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이게 2007년에 잡혔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언론인 찰스 그레버라는 사람이 이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범인하고도 굉장히 길게 또 면담을 하고 하면서 논픽션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이 책은 뭐라 그럴까 이 인간이 얼마나 미친놈인가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또 허술한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쉬쉬하면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뭐 이런 다양한 거를 다루는 나름 이제 재밌는 책이고 미국에서는 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뭐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책을 참고했다고 이제 써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몇 년이더라? 이 그 범인은 아직도 징역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이 찰스 컬렌이라는 이 연쇄살인범이 받은 형량은 가석방 없는 징역 397년형을 선고받고 397년 현재 복역 중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왜 놀랬냐면 이게 별로 많이 팔리지도 않은 이 책을 편혜영 작가는 왜 봤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책에는 이거 연쇄살인마 이야기인데 여기는 연쇄살인마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신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약간 참고하셨나 보다. 그 주사제 네, 그 부분이라든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 관계자들이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보셨나 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 편혜영 작가는 그로테스크 뭐 이런 코드를 좀 갖고 계신 분이라서 이런 연쇄살인마 이야기 이런 것
평소에 좀 읽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거꾸로 이 책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알고 봤으면 엄청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죽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하셨다는 그 남자 좋은 간호사라는 책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만은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깜놀했다는 쓸데없는 얘기. 이거 JYP가 그 책 제가 픽해가지고 국내에 소개한 건데요. 네, 잘 안 됐던 책입니다. 책은 재밌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참고 도서 목록에서 이렇게 편혜영 작가 책 목록에서 그 리스트 보셨을 때 놀라기도 하고 되게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의 뿌듯함과 그리고 많은 안타까움. 이 책은 참 왜 안 됐을까? 뭘 잘못했을까? 네. 또 편혜영 작가의 소설이 대박이 나면서 그 참고한 그 소설도 몇 권도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연쇄 살인범을 다룬 이야기 혹은 뭔가 이런 약간 범죄 같은 거 다루는 실화, 논픽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남자 좋은 간호사라는 책 지금도 사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가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앞부분에서 이 요즘에 한국 작가들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책임의식 같은 것들을 느끼는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편혜영 작가가 좀 시스템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나 혹은 발언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그 편혜영 스타일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좀 더 잔혹하고 기괴하게 소설을 전개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소설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도 그랬고, 그리고 이 소설의 처음과 끝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 무주가 처음 이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무주의 상사인 송이라고 하는 상사가 있는데 그 송은 무주를 이름을 안 부르고 자꾸 양수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인간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갈구는구나. 얼마나 황당해요. 내가 어디 입사했는데 자꾸 나보고 양구 씨가 아니라 재영 씨네. 그러면은 굉장히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자체도 좀 웃기는 상황이고 뭐 그런데 저 송이라는 사람은 그 양수라는 전 직원을 굉장히 아꼈고 내가 그 자리로 오는 게 정말 싫은가 보다라고 무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판에 보면 그 송이라는 사람이 무주를 양수라고 부른 이유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 처음과 끝에 이 수미일관하게 이 양수 씨 에피소드를 이 편혜영 작가가 배치한 이유도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 소설 해설을 썼던 문화평론가 황정현 선생도 그 대목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뭔가 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희망 혹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정직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작가의 소극적인 옹호를 그런 식으로 드러낸 게 아닐까라고 황정현 작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목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평론가들의 여러 분석들 그리고 평론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9.11 이후에 어떤 다른 경향들이 나왔던 것처럼 한국 문학은 세월호 이후에 좀 다른 경향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시스템의 문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서사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 그 이제 조선소의 붕괴는 또 많은 단편들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가령 뭐 최근에 김숨 작가가 철의 노래, 여기서 철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도시 자체가 이제 공동화되고 어떤 산업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그 산업에 기반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환경들이 이런 작품들의 출현에 영향을 좀 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죽은 자로 하여금이 어떻게 보면 편애형 색깔을 기대한 분들에게는 조금 색다른 면 혹은 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어떤 특징들도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잘 쓴 소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배경과 인물과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하나의 작품을 구성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작품은 그 이인시라는 도시가 산업적으로 붕괴해 가고 있고, 병원이라는 공간이 정말 그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적이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조금씩 붕괴해 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한 명의 개인이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뭐 정직성이라든지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좀 효과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책은 특이하게도 그 작품 해설이 무려 40페이지 길죠. 분량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길게 실려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길게들 잘 안 싣는데 그죠? 저 근데 이렇게 길게 쓴다는 거는 사실 애정의 길이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그 메디칼 드라마 서사의 전복, 굉장히 특이한 메디칼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표현 쓰시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병원 경영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병원의 세계를 그리면서 인도주의의 미담 대신에 자본주의의 묵시록을 제시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이 부분도 좀 특이하게 흥미롭게 느끼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특별한 또 느낌 이런 것들로 볼 때도 똑같은 내부 고발자 이야기를 다루더라도 그 장소적인 배경을 병원으로 설정한 거 이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저는 약간 쓴소리를 좀 해보자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작가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무슨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기가 훨씬 더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삶의 진실을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홀이 우리 사회 시스템과는 크게 무관해 보였지만 저는 삶의 진실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죽은 자로 하여금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편혜영 작가님이랑 직접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서 그 편 작가의 정확한 우중을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편 작가가 그런 거에 좀 약간 부담을 가지고 이 소설을 기획하고 써냈다면은 그 대목에서는 약간 조금 성취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들은 막 그런 평론가들이 써놓은 분석적인 어떤 이야기로 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주제로 소설을 써야지라고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냥 스토리를 구상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메시지가 네. 녹아 들어가는 거지. 네. 근데 과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어 넣으려고 이번에는 의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살짝 들었어요. 전작들을 염두에 뒀을 때.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서 뭔가 이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방금 JYP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내부 고발자 소재를 다루면서도 독특하게 다루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더 주목했으면은 좀 더 흡입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삶의 진실을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좀 걸출한 작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대목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편혜영이라는 장래가 촉망되는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미 연배가 좀 있으시긴 합니다만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네. 작가의 면모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서는 다들 세 분의 의견은 네. 같이 모아지는 거죠. 뭐 둘 중에 고르라면 예. 전 뭐 홀과 죽은 자로 홀. 하여금 둘 중에 한 권을 고르라면 네. 그러니까 편혜영 소설 중에 딱 한 권만 읽어봐야겠다. 홀이죠. 그러면 홀이죠. 네, 홀 윈. 네. 네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한 주에 걸쳐 가지고 이 편행 작가의 홀 그리고 죽은 자로 하여금 두 권의 소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박평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